광주에서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미국은 조만간 백신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흥민이 잉글랜드 무대에서 5년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라고 극찬했습니다. 주말 동안 주춤하는 듯 했던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오늘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조금 전 발표된 신규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에서 7명, 전남에서 4명 등 모두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전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4명이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이들의 가족 2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일부는 증상 발현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가거나 타 지역 동선이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옵니다. 확진자 중 2명은 증상이 나타나고도 길게는 일주일가량 검사를 받지 않고 근무지와 식당, 마트,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들이 감기 증상 정도로 보고 투약을 해오며 버티다 어제 선별진료소를 찾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확진자 2명은 각각 서울과 경남 진주 동선이 확인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가족 등 밀접 접촉자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다 아직까지 기존 감염 경로와 겹치는 동선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방역당국도 오전부터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즉각 검체 조사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전남 지역은 오늘 여수에서 2명, 장성에서 2명 등 모두 4명이 발생했는데요. 여수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 감염됐고 지난달 23일 수도권을 방문한 초등학생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아 역학조사 중입니다. 또 장성 소재 군 교육시설인 상무대에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받은 2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광주시가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라남도도 내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전남의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게 일부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상당 기간 일상생활을 이어갔다는 데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형 사업장을 연결고리로 한 확진 사례가 이어져서 우려가 큽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발적인 긴급 멈춤이 절실합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광주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골프 모임 관련 감염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열흘 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5명이 자가격리됐고 일부 점포가 문을 닫았습니다. 기아차와 삼성전자 광주공장, 이마트 광주점에 이어 직장 내 집단 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대규모 사업장 내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종사자에 대한 증상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유증상자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4차 유행의 최초 감염원으로 확인된 서울 이삿짐센터 직원을 비롯해 지역 감염 상당 부분이 타 지역 접촉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한 달간 타 지역 관련 감염 경로만 27건에 이르고 감염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유례 없는 규모로 확진자가 나오는 수도권 상황을 감안할 때 타 지역에 사는 가족과의 만남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가족분이나 친지분, 그런 안부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묻고 또 유선으로 묻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광주의 감염자가 한 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타 지역 접촉에 의한 감염이 늘고 집단 감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병원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이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국 3단계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대형 음식점 파고다타운 관련해 3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12명이 됐습니다. 이곳에선 지난달 28일 예술단 공연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 관련해서도 7명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사우나는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탈의실 등에서 거리 두기가 충분하지 않아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동구 이비인후과와 관련해서도 누적 1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동대문구 병원과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가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술집 5곳에서 관련 확진자 11명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해당 술집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주말에는 검사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유례가 없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며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50명의 새로운 환자가 매일 발생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매일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에 추가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일괄적으로 2단계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불효불급한 외출과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고비라는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를 위해서 군과 경찰 등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막을 마지막 고비다.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사용 전까지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차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이어 2주 만에 이루어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는 의료체계 부담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겁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지난 추석 명절 이상의 자발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별도로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선별진료소의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 15분이면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신속 항원 검사 활용 추진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인이 다니는 교육시설 보조교사가 확진돼 어제 저녁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세인 가운데 조만간 세계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접종에 들어가고 미국도 조만간 긴급사안을 결정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 런던 남부의 한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지 시간 내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 등이 우선 대상이며 이들은 3주 뒤 두 번째 접종을 합니다. This is just so exciting. It's a momentous occasion. The NHS has been planning extensively to deliver the largest vaccination program in our history. So it's really exciting. 미국에서도 FDA, 즉 식품의약국의 자문기구가 백신 평가회의를 잇따라 엽니다. 오는 10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17일에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긴급 승인 시 이르면 이달 말 역시 요양시설 노인들부터 백신을 접종합니다. We have a vaccine.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ut we will not all have the vaccine in our arms before May or June. 독일 메르켈 총리도 조만간 독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바이에른주가 외출 제한을 예고하는 등 방역의 고삐도 함께 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조코이 대통령이 중국 시노백의 코로나19 백신 120만 회분이 1차로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중에는 긴급 사용 허가를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영암의 한 우리 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주와 순천의 야생 조류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영암의 거점 소독 시설로 차량이 들어섭니다. 지난 5일 영암에 있는 한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소독하고 있는 겁니다. 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들은 기계 안으로, 살아있는 닭이나 병아리를 실은 차들은 직접 사람이 소독해야 합니다. 출발하는 농장에서 지역에서 한 번, 또 출하하는 농장 그 지역에서 한 번, 그래도 한 번씩 하고 또 갈 때도 또 똑같이 하고, 그래서 4번씩 해야 되니까 그것도 소독이 번거롭고. 영암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영암을 드나드는 모든 축산시설 관련 차량은 소독해야 하는데요. 이것뿐 아니라 AI가 발생한 농장의 반경 10km 이내에도 26곳의 방역 초소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영암에서 발생한 AI는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의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50여만 마리가 처분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AI가 발생한 마을은 지난 2017년과 14년에도 발생해 그동안 방역 활동 방식이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의 닭, 오리 등 가금류 면적은 전국의 54%. 이 가운데 영암과 나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해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번에 발생한 농장 하나에 그치고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차단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나주와 순천만의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남의 다른 지역에서도 AI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 소위에서 법 개정을 시도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면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공수처 출범 협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談판이었습니다. 1시간 넘는 회동 끝에 극적인 타협점을 찾는 듯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다시 협의가 시작될 겁니다. 경제, 노동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 의장, 수석부의장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소위에서 5.18 왜곡처벌법을 단독 처리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이 공수처법도 상정하려고 하자 안건 조정위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더 물색하고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바로 법사위에서는 5.18 관련법과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상정하고 통과시키고 이런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 협의와 법안 처리는 별개였다며 야당의 지연작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역사적 책임감으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법사위 처리가 유력합니다. 조정위가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되는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야당 측 위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본회의 처리를 막을 계획인데 민주당은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죠. 기영욱 광주FC 전 단장이 구단 운영비를 몰래 빼돌려 썼다가 뒤늦게 갚은 사실이 광주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는 기 전 단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인 기영욱 광주FC 전 단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광주FC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기영욱 씨가 광주FC 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구단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기 전 단장이 지난해 초 이사회 의결이나 영수증 처리 없이 구단 통장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3억 3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했다가 몇 달 만에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광주시 해당 부서는 기 전 단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회사 계좌에 있는 것을 빼서 쓰고 넣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통장에서 뺐다, 개인이 넣었다, 이 자체로만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에 대해 기 전 단장은 보조금이 아니고 광고비 등 자체 수입 통장에서 인출해 사용한 뒤 모두 갚았다며 재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불량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제가 5년 동안 여기서 모범으로 안 했죠. 저도 창단한 주역이고 광주FC를 정말 사랑하는 광주 사람인데 뭐 이런 일로 가지고 나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또 구단 사무국장 A씨의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과 팀장 B씨의 물품 구매 계약 부적정 사례도 감사에서 확인됐다며 함께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나주의 한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런 사실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사진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혼한 전 부인과 처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73살 양모 씨. 양 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관 A경위가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조사 받으면서 내가 하는 말은 아예 들어주질 않아요. 나는 안 봤으니까 모른다는 등. 이게 내가 했던 주장은 일괄적으로 묵살해버려요. 며칠 뒤 양 씨는 전 부인의 소지품에서 A경위가 200만 원을 빌린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빌린 날짜도 A경위가 폭행 사건을 맡은 이후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돈거래를 한 겁니다. A경위는 돈이 급하기 필요해 빌린 것이라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내 모습 같으면 차용증을 했어주니까 그냥 받고 그냥 내버리지. 급전이 필요해서. 양 씨와 가족들은 부적절한 돈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닷새지나 해당 사건의 수사관을 교체했을 뿐 2주 동안 수사 업무에서 A경위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경위는 양 씨 측에 계속 선처를 요구하다 나중엔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뒤늦은 조치에 대해 경찰은 소명할 시간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금전거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를 판단 후에 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A경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면적이 여의도와 비슷한데 도시만의 국가습지 지정은 처음입니다. 무등산 광주천과 함께 광주의 주요 생태 축이 될 전망입니다. 유성호 기자입니다. 호남대 정문에서 영산강 합류 지점까지 어령동과 송정동을 가로지르는 황룡강 장록습지입니다. 수달과 삭 등
멸종위기종 4종을 포함해 동식물 829종의 서식처입니다. 환경부가 생태적 기능과 생물 다양성을 인정해 이 장록습지 2.7제곱킬로미터를 국가습지로 지정했습니다.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이 국가습지 지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가 호응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 성과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태 자원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록습지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광주시는 환경청과 함께 훼손된 상류 쪽 습지를 복원하고 관찰대와 탐방 데크, 생태학습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일부 지역이 습지 지정에서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곳 장록교 하류 KTX 선도지구 바로 옆은 국가습지 지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빠졌습니다. 일종의 완충지대인데 하지만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향후에는 장록습지 보호지역 보전 계획안이 마련이 될 건데요. 그 계획안 안에 이 제척 구간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등산과 광주천에 이어 장록습지가 광주의 중요한 생태축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지역 사회단체들이 광주시에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는 오늘 전라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무안공항 건설 당시부터 군공항과 별개로 추진됐다며 광주시는 조건 없이 이전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김원희 의원이 목포 영암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서삼석 의원과 김원희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가 전국 77개 도시 가운데 66위에 그치는 등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며 고용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공동체 의식과 생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학생들의 전남 지역으로 농산 어촌 유학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까지 전남 14개 시군 30개 학교에서 167명의 유학생 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해양사고는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수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더 위험한데요. 수색구조에 취약한 드넓은 바다에서 안전 수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민간 해양구조대를 곽선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꼬막 양식업자 정병률 씨는 지난해 가을 해경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근 해상에서 낚시 선박이 전복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민간 해양구조대원인 정 씨는 곧바로 배를 돌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낚시객 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배 위에 매달려 있었죠. 유속도 세고 배도 침수할 이게 놓여 있고 뒤집힌 배에 제반을 해가지고 한 사람씩 배에다 실었죠. 지난달 여수 초도 해상에서는 낚싯배가 암초에 충돌해 침몰하자 인근에 있던 민간 해양구조대원이 9명을 무사히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특성상 해경에 사고 신고가 접수돼도 현장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온이 낮은 때에는 구조 시간이 생사를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바다 곳곳에서 조업이나 양식업을 하는 민간 해양구조대원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민간 해양구조대와 무전, 통신 등 비상연락망을 수시로 구축하고 모집 인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수해경 관할 민간 해양구조대원은 2018년 320명에서 올해 59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 참여율도 올해 전체 사고 148건 가운데 28%를 차지했습니다.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 시 응급처치 및 수색기법 등 각종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생업도 뒤로 하고 현장으로 향하는 민간구조대의 희생정신이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해외에서 요트를 구입한 40대 남성이 권총을 밀반입한 채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여수 해경은 지난 9월 17일 거문도 해상에서 크로아티아 입국 요트와 화물선이 충돌해 요트를 이순신 마리나로 옮겨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6살 요트 소유주는 세관과 출입국 검사를 받지 않고 도주해 밀반입한 권총으로 지인을 살해하려다 경찰의 자수에 붙잡혀 관계기관이 사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시가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 공급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공급 대상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보셨듯이 오늘 국회에서는 종일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정치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네, 공수처장 뽑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중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인데 이 때문에 공수처장을 선출하기가 쉽지 않자 민주당이 법 개정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간에 담판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고 예. 결국 모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근데 아직은 조금 여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거의 합의가 됐다가 사실은 5.18 관련 특별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생겼던 문제라서 사실은 내일 모레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대통령님께서 지금 사법기관, 권력기관들 개혁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싶어하는 그 어떤 희망이 굉장히 크고 또 정부 여당에서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9일 강행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뉴스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네. 이른바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 진행을 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왔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필리버스터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안건 조정 신청이라든지 쓸 수 있는 법적인 방식은 다 쓸 건데 다만 지금 현재도 국민의힘의 상당수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의사방해 행위로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건 다음번 출마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의사방해는 없을 것이다.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는 아마 본회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모레 만약에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면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추천위원을 다시 지금 뽑아야 되고 추천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번에는 7분의 6이 아니라 5분의 3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회의를 거기서 새롭게 거쳐야 되고요. 거기서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내지 2월 초순이 돼야 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예정이 됐는데 시간까지 정확히 나왔습니다. 네. 오전 10시 반 이렇게 나왔는데 네. 오늘 10일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어떻게 열릴까요? 그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윤 총장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보통 100일이 넘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 통례니까 법무부에서는 그대로 10일 날 강행을 할 거고 아마 장관은 원래 뜻했던 대로
해임 면직과 같은 중징계 의결을 위해서 법무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현장에서 심리에 임하고 있는 위원들이 윤 총장 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법무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물론 이제 이분들은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위원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오전에 이제 회의가 열리는데 뭐 오후면 바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또 며칠 걸리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루 종일 심리를 하고 나서 심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2, 3일 후에 다시를 하겠다. 2차, 3차, 4차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제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검사 내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장관이 뜻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외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당일날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추후로 계속 미뤄질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결론이 뭐 중징계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한다면 뭐 바로 그럼 윤 총장은 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그 결론이 일단 나오면? 그 징계 심리가 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그 통지서가 윤 총장에게 도달한 그 시점부터 배제가 되는데 바로 도달하게 되면 윤 총장 측에서는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하고 그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아마 윤 총장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법정 소송으로 갈 거고 이 부분은 상당 기간 대한민국의 뜨거운 핫 이슈로 계속돼서 갈 것 같습니다. 어제 6일이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가 취임한 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년 3월에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되는 건데 뭐 지금 오늘 뭐 일부 신문에서는 헤드라인을 뭐 이낙연 대표 현 상황을 실현의 시간이라고까지 뽑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특별한 돌파구는 지금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도 또 민주당도 또 당대표도 사실은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 여론이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거, 국민들에게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겸허하게 반성하는 거, 아마 이 어떤 겸손한 자세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민생의 현장, 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좀 챙겨보는 것, 이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이낙연 당대표로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강한 개성이나 강한 어떤 국가 운영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실현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 보여줄 본인의 국가 운영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어제 오늘 사이에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대표의 그 대권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되어 있다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추후에 조금 이 대표를 흔드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당 내에서도 사실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과거 또 노무현 대통령 경우를 가지고 봤을 때도 사실은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되고도 몇 달 후에 도저히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대선 후보 자체를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굳센 심지를 가지고 국가 운영의 비전 그리고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당대표로서 또 차기 대선 주자로서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지율이라 뭐 등락이 있는 거니까요. 지금 호남에서 유일한 뭐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호남에서도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뒤지고 있는 측면이 아쉽기는 한데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강한 개성과 비전을 가지고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아마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종일 하늘이 뿌였습니다. 새벽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광주의 일부 지역은 오늘 낮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59 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전남 지역도 오늘 밤 나쁨 단계까지 지속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도 초겨울추위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기온 담양이 0도, 광주가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8도, 곡성과 구례 7도로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6도, 장흥과 해남 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바람이 강해지고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고요. 내일은 남해서부 먼바다도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 기온이 더 내려가서 광주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영국에서 곧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죠. 네, 우리 정부는 내일 백신 수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능할 때까지 자발적인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